이렇게 많이 나오실지 몰랐는데 긴장이 살짝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드레스덴 공대 유명한데 공대생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아는 내용을 와서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할까 점수 매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훨씬 더 뛰어날 건데 그런 생각하고 음악하는 분들만 있었으면 좀 쉬웠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코스타에서 애들한테 강의할 때 돈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돈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이 4차 산업 쪽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니네가 앞으로 직업을 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를 설명하다 보니까 4차 산업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왜 모든 돈에 지금 한 90%의 돈이 저기로 다 가고 있으니까 그 돈의 흐름을 따라갈 때 돈이 있는데 있어야지 돈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건강하게 돈을 벌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돈의 흐름에 좀 있자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했고 또 제가 하는 일이 이 4차 산업 시대에 혜택을 가장 크게 입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린이 성경을 만드는데 50개 언어로 만들고 있고 현재 27개 나라 언어로 메인 언어로 번역이 돼서 아이들 손에 책이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게 뭐냐면 구글이에요. 구글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가장 큰 비서고 정보원이고 또 저와 함께 일하는 파트너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동 번역기. 자동 번역기 역할이 굉장히 크고, 기본적으로 어디서 띄워야 되고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구글이 대충 번역을 해주니까 편집할 때 어느 지역에서 끊어야 될지가 알고 있고, 두 번째 아랍 국가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할까 리서치를 하는데, 이번에 구글을 통해 가지고 약 50개의 아랍의 크리스찬 단체를 찾아냈어요. 근데 그 50개의 단체 중에 30개가 인도 교회예요. 신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전략이 30개의 인도 교회를 통해서 접근 방법을 찾아야겠다, 단순한 아이디어가 나오죠. 뭐 높게 보면 그게 빅데이터고. 그래서 그런 리서치하는 데 있어서 구글만큼 참 좋은 게 없더라. 근데 구글이 알아서 내가 아는 한국어나 영어로 번역도 해주더라. 그리고 내가 만나야 될 파트너도 찾게 해주더라. 굉장히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 이거 참 중요하구나. 이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죠. 첫 번째 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컨버전스,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현지와 나와 이루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내 컨텐츠가 상품이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죠. 내가 만든 어린이 성경이 상품화 되는구나.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죠? 플랫폼을 만났죠. 어디에? 아랍 국가의 크리스찬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떤 플랫폼을 이용할 거냐. 근데 우리가 인도 힌디, 인도 벵갈, 지금 타미러, 그 다음에 스리랑카 싱할리어, 그 다음에 오레사어 5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의 바레인에는요, 인도 언어 7개 언어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인도의 7개 언어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를 드려요.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교회가 5개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깜짝 놀랐죠? 이번 리서치하면서. 근데 리서치한 친구는 누구냐면 튀니지의 MK예요. 걔는 프랑스와 아랍어와 데리자 아랍어. 데리자 아랍어는 북아프리카 아랍어예요.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약간 그 지역까지 쓰는, 튀니지까지 쓰는 그 아랍어가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알제리 같은 거, 리비아 같은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로 저희가 번역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뭐죠? 플랫폼과 내 컨텐츠가 함께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나에게 기회를 줬다라는 거죠. 안 그랬으면 베트남에서 소수부족이나 베트남 사람들만 복음 전하다 끝났을 건데, 지금은 4차 혁명 시대에 내가 같이 함께함을 통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까지 비행기 1월, 2월까지만 12번 탔어요. 그리고 베트남 호치민을 시작해서 한국을 가서 카자흐스탄 가서 키르기즈스탄 가서 다시 한국 가서 러시아 가서 다시 베트남 와서 말레이시아 가서 태국 가서
인도 가서 방글라데시 가서 태국 갔다가 호치민 왔다가 독일 왔어요. 그게 올해 일어난 일이에요. 부럽죠? 네,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내가 가진 컨텐츠가 만날 뭐를 가지고 있다? 플랫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 4차 산업이란 단어가 등장하기 전에 나왔던 키워드가 플랫폼과 컨버전스, 융합과 그다음에 뭐죠? 컨텐츠였어요. 컨텐츠. 4차 산업 사회에서요. 사실은 기술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려요.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기술로는 상품이 되거나 돈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가 같이 가야 된다? 컨텐츠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4차 산업하면 뭐만 생각하냐면 기술만 생각해요. 테크놀로지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기술에는 뭐가 따르냐면 자본이 꼭 따르게 돼 있어요. 돈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90%의 자본이 이 테크놀로지 이 4차 산업에 집중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고부가 가치고 틀림없이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돈 있는 사람만 지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4차 산업이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의 주제는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내가 갔을 때 3년 전에 갔을 때 베리칩을 꽂느냐 안 꽂느냐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666이다. 새로운 666이다. 마귀의 전략이다. 베리칩 얘기가 막 교회 안에서 밖에서 난리예요. 난리. 근데 베리칩을 베트남 사람한테 꽂을 수 있을까요? 그 얘기 뭐냐면 베리칩을 하나 꽂고 데이터를 얻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베트남 사람은 그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지금 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여러분 AI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에 조금 발전해서 로봇이 생기는데 로봇은 로봇타라는 어원에서 왔는데 노예라는 의미예요. 노예. 원래 로봇이. 근데 로봇이 쌀까요? 비쌀까요? 장난감 빼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돼요. 원래 이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세 가지 자유를 줬어요. 첫 번째는 시간의 자유를 줬어요. 평생을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의 자유를 줬고 두 번째는 노동의 자유를 줬어요. 그죠? 평생 일해야 되는 것에 대한 자유를 줬어요. 세 번째 뭐해를 자유를 줬을까요? 나로 하여금 직업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자유를 준 것이 이 산업혁명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볼 때. 근데 좋은 걸 얻기 위해서는 결국 뭘 해야 돼요, 내가? 다시 내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로봇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로봇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된다? 또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좀 이따 정리를 할 건데 아마 목사님이 옛날에 이 교회 얹혀 살 때 하나님 예배당 주세요, 예배당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생기고 나서 제가 보니까 목사님 사찰 집사님이에요. 문 열고 닫고 청소하고 불 끄고 불 켜고 행복하십니까? 없을 때는 그냥 교회 가서 렌트비만 주고 알아서 그 사람들이 관리했지만 가지는 순간 내 일이 된다라는 거. 내 일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뭐 4차 산업 시대 오든지 안 오든지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데 죄송한데 여기 20살 넘은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 이건 밀레니엄 시대에 해당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장난감으로 쓸 AI 정도는 나올 거예요. 보통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2020년 기점으로 IQ 60 정도의 AI는 나올 거다. 그럼 60짜리를 데리고 있으면 똥오줌 못 가리는데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가격은 막 1,000만 원에서 1억대가 될 건데. 어쩌면 여러분 실험적인 시대를 살아갈 것이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 세대죠.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가치관, 철학을 우리가 신앙의 유전을 어떻게 전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왜 공유 경제라는 말을 남겼냐면은 요 분야는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다라는 거예요. 공유 경제라는 거. 크리스찬은 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영역이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기업을 하든 또 교회가 함께 운영되는 데 있어서의 이 공유 경제 개념은 4차 산업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알았을 때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분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명제, 이건 다 아시죠? 뭐다? 페이지 하나 넘겨주세요. 뭐다? 여기 보면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느새 하나 넘겨주세요. 나는 연결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게 바뀐 거예요. 또 하나 넘겨주세요. 뭐죠? 그래서 모든 것은 연결된다. 4차 산업에 있어서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IoT, 초연결을 이야기해요. 초연결. 인터넷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 전 세계가 연결되네 했는데, 어느새 이 변곡점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2016년 이후로 이 점과 점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2003년부터 2020년 사이에 이 변곡점이 발생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이제 같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연결될 수 있는 물건이 몇 개냐 그랬더니 2020년도에는 약 5조 개가 연결된다 그래요. 5조 개가. 근데 과거에는 사람이 인터넷하고만 연결이 됐는데, 이제는 뭐하고 연결이 되죠? 사람과 사물하고 사물과 사물끼리 연결이 돼요. 지금도 저는 제 핸드폰으로 저희 사무실 오피스 1, 2, 3, 4층을 다 볼 수 있어요.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 이 친구들이 뭐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다가요, 제가 얘기하면 거기 있는 스피커로 연결이 돼서 얘기가 돼요. 저희 직원한테 굳이 카톡을 연결하지 않아도 그 스피커를 통해서 야, 문 닫고 집에 가! 그러면 거기 스피커가 문 닫고 집에 가! 하고 나와요. 그래서 직원들이 일하면서 그 카메라를 가끔 쳐다봐요. 내가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가끔 쥐가 지나가서 나를 봐서 그렇지. 예. 모든 것이 관계 연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약 5조 원개가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된 사회 하나가 언제나 가능하고 어디서나 가능하고 어느 사물과 이제는 되는데, 기점을 좀 빨리 당겼어요. 2030년이 아니라 최근에 발표는 내년으로 봐요. 처음 독일에서 그걸 발표할 때 무슨 발표죠? 할 때 빨리 올 거라 하니 빨리 와야 2030년이라는데 벌써 2020년으로 당겨졌어요. 그만큼 기술이 빨라졌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뭐냐면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 4차 산업의 키워드는 가장 중요한 게 4가지가 있다. 거기에 파생되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4차 산업혁명이란 세계 경제 포럼에서 독일의 동네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어요. 독일 이름이라. 독일에서 세계 경제 46차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된 단어예요. 슈밥이라는 그 미래학자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올 거고, 그거는 인간이 상상한 더 이상의 엄청난 기술혁명으로 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이 와 있다. 이 변화와 규모, 범위, 법작성 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4차 산업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어요. 여기 한
한 6페이지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잘못 열었네요. 제 거하고 조금 달라서 페이지 좀 넘겨봐 주실래요? 좀 더. 하나 더. 이게 돼요? 이게 돼야 될 것 같아. 헷갈려가지고 또 넘겨주세요. 일단 넘겨줘 보세요. 아,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아까고 좀 앞으로 3페이지 정도로 가주세요. 자, 여러분 1차 산업혁명이 뭐죠? 1차 산업혁명 전기기관이죠. 전기기관. 전기기관이 나오고 나서 인간은요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배고픔에서 해결이 됐어요. 전기기관 자체가. 그리고 전기기관으로 인해서 그 당시 18세기 전기기관이 나타나면서 35억 명의 노동력을 대체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말이나 소나 사람이 일하던 거를 기계로 바꾸면서 인간은 한 단계 행복해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게 1차 산업혁명이었어요. 2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전기혁명이에요. 전기혁명. 그리고 전기혁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벨트였어요. 벨트, 컨베어. 그리고 그 시대를 뭐냐면 산업화 시대라 그래요. 1차 산업혁명을 기계화 시대라 그러는데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어요. 이때부터 노동시간이 8시간. 내가 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12시간을 24시에 8을 빼면 얼마죠? 나머지 16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산업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 결핍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때만 해도 사실은 인류로서는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요. 왜? 사람이 꿈을 가지고 소박하지만 얻고자 했던 것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디지털 혁명이라 그래요. 디지털 혁명. 여러분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누가 좀 설명을 해보세요. 공대생.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 공대생 없어요? 음대생만 있어요? 없네. 그럼 경영학과 학생이 한번 설명해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 그러면 피아노 학과 학생이 한번 생각해봐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피아노의 차이. 아날로그 피아노와 디지털 피아노의 차이. 그럼 아날로그는요? 자,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 뒤에 시계가 있죠? 저 뒤에 한번 시계 보세요. 저 뒤에 시계. 저거 디지털 시계인가요? 아날로그 시계인가요? 예, 1부터 10을 가기 위해서는 꼭 2를 3, 4, 5를 지나가야 되는 게 아날로그예요. 꼭 지나가야 돼요. 근데 디지털은 1부터 10을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페이지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디지털 혁명이에요. 우리가 순식간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모듈.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바꾸기 어렵죠. 뭐가 등장하죠? 사이버 세계가 같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것이 디지털 혁명입니다. 그래서 공간 혁명이라 그래요.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내 공간이 있지만 또 다른 공간이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 그게 사이버 혁명이고 공간 혁명이고 디지털 혁명이고 꿈꾸는 것을 이루어가게끔 해줬다라는 거죠. 그게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정보와 협력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가 쌓이기 시작하죠?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정보와 사회 속에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데 유비쿼터스 초연결사회.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회. 여러분, 구글이 뭘로 돈을 벌어요? 구글이 뭘로 돈을 버는지 아세요? 예? 아주 웃기게 돈을 벌어요. 뭘로? 광고로 돈 벌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누가 만들었어요? 구글이 만들었어요. 삼성에도 돈 받고 주나요? 무료로 주나요? 무료로 줘요. 삼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것에 종속되는 순간 우리가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얘네들이 끊임없이 공짜로 줄까? 지금도 공짜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OS를 개발했어요. 바다라고. 2년 만에 없애버렸어요. 돈을 엄청나게 들였는데. 왜?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뭘로 썼죠? 구글이 컨텐츠로 안드로이드를 준 것이 아니라 뭘로 줬죠? 플랫폼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핸드폰 사용자들의 뭐를 가질 수 있었어요? 데이터를 가지게 된 거예요. 데이터를. 그래서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니네는 이거 왜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빅데이터고 이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걸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대단한 머리예요. 대단한 생각이죠. 그게 어떻게 그런 머리와 발상이 됐을까?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나쁜 말인데 금속이 이제는 인격을 갖게 되는 시대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그렇죠? 금속이 인격을 갖게 된다. 근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판해요. 결국은 수학적 논리고 알고리즘인데 이것이 과연 감성을 함께 가질 수 있는가? 데이터가 감성이 될 수 있는가? 여자들의 그 복잡한 뇌의 구조를 과연 남자도 이해 못하는데 기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거든요. 그렇다고 또 여자들이 자기가 낳은 새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 자식이 이해가 되나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기계가 인간을 이해한다? 할 수 없다고 이미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를 들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잘리면 그 곤충 같은 거 다리가 딱 잘리면 어쨌든지 가잖아요. 그죠? 근데 로봇은 다리가 잘리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현재요, 로봇이 한 분야의 한 부분의 알고리즘이 딱 끊기면 스스로 재생할 수도 없고 연결할 수도 없어요. 아직 그런 기술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마저도 수학적 알고리즘의 해결이 안 되는데 더 이상으로 뭐 감성까지 가능할까? 그건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의 이슈로 상품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차 산업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뭐냐면 첫 번째, 초연결. 모든 사물이 연결된다. 초연결이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 세 번째는 인공지능, AI 로봇, 그리고 네 번째는 요즘 여러분 집에서 프린트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만들 수 있다. 뭐죠? 3D 프린트. 그게 이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렵게 4차 산업이 뭐예요? 물어보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초연결 사회고 데이터가 있고 빅데이터 분석하고 빅데이터 기법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있다? 예. 근데 하나가 사실은 더 있어요. 재수 없으면 여러분들이 몇 년까지 산다? 200살까지 산다. 끔찍하죠?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줘. 재수 없으면 당신은 200살까지 삽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한 가지가 또 뭐냐면 바로 바이오예요. 바이올로지. 이 생물학적인 것이 인간의 모든 이 게놈 지도, 인간의 모든 것을 해독해가지고 미리 예방하고 병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는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죠? 왓슨이라는 그 빅데이터 컴퓨터의 의사 선생님 들어봤어요? 한국의 가천대하고 그 대전의 선병원에 있어요. 거기다 돈을 주면
내가 암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 진단 내용을 가지고 의사가 물어봐요. 내 생각은 이거 같은데 왓슨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떤 치료법을 다루겠습니까? 근데 의사가 진단한 건 91%였는데 왓슨은 100% 진단했다라고 그러죠. 거의 100%. 그게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의 만남이죠. 그리고 현실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고, 또 재미난 거, 옛날에는 게놈 지도를 내 스스로가 유전자 해독을 하는데 게놈 지도를 하나 뽑는데 얼마의 돈이 들었냐면 1억이 들었어요. 지금 미국에 내 유전자 정보를 줘가지고 내 게놈 지도를 완성해 주세요 하고 하면은 얼마면 되냐면 1,400불이면 돼요. 150만 원. 그러면 그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당신은 앞으로 어떤 질병이 생길 거고, 어떻게 당신이 그 삶의 방향은 어떻게 오고, 뭐 이 형질이 쫙 나와요. 내 가게도에 어떤 병에 대한 확률까지 다 나와 있어. 근데 요즘은 그것을 어떻게 하죠? 유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하죠? 수술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다 4차 산업혁명의 한 도구가 되니까, 여러분 저기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1등이? 대한민국 최고 부자 1등. 삼성전자 이건희 아니에요, 지금은. 유전자 유전자 기계나 이 상품을 파는 사람이 1등이에요. 넷플릭스인가? 한번 인터넷에 누가 한번 쳐봐요. 한국 부자 1등. 무슨 대표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요. 제가 뭐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서 기억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최고 부자조차도 바꿔버렸어요. 한국의 최고 부자도 이건희가 아니에요. 생명공학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죠? 누가 찾으셨습니까? 무슨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어린이 성경을 개발했을 때, 예? 이건희로 나와요? 아닌데. 최근에 이건희로 나와요? 한국의 최고 부자? 아, 그래요? 죄송해요. 네, 그거. 그 사람 2위예요? 서정모. 예, 그 사람이 2위예요? 아, 내가 가진 데이터는 그 사람이 1위로 나오던데. 예, 올해 1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강의가 좀 살아있지. 그 사람이에요. 회사 이름이 뭐죠? 센트리온. 그 사람이 1등이 됐어요. 올해 2019년도에. 아마 제가 맞을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람이 제조업 분야에 뭐 탁월한 사람도 아니에요. 영업하던 사람이에요. 뭐 건국대인가 단국대 기계공학인가 뭐 전공한 사람이에요. 전혀 바이오 산업하고도 상관없었고, 그 대우에 있다가 망해가지고 자동차 세일즈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세계 우리나라의 1위 부자가 될 정도였으니까 정말 다른 기회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혼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돈을 벌었다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한 3년 전에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니까, 제가 1년에 타는 비행기 횟수가 한 70회 되거든요. 70번 좀 비행기를 타니까 누가 나만큼 비행기를 탈까? 근데 제가 LG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부사장인데 냉장고 팔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일즈 하시는 분인데 부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1년에 비행기 몇 번 타세요? 그랬더니 한 60번 타요 그래. 그래서 속으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타는데 내가 성공했구나. 근데 저 사람은 비즈니스 타는데 나는 찡겨 타는구나. 그 차이구나. 근데 그분이 그렇게 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팔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뭘 팔지? 나는 복음을 파는구나.
복음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드랍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냉장고는 가전, 집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잖아요. 나도 교단, 교회들에게 필요를 알고 주면 되겠구나. 융합을 했죠. 선교사님하고 같이 미팅하면서 융합을 했죠. 그랬더니 컨텐츠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신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어쩌면 큰 위기고 도전일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밀레니엄 시대의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사이버 세상이라는 것이 위기고 나에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앞으로 직업이 없어진다는데 내가 과연 내 인생에 어떤 직업을 준비하고 살아갈까? 교회는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갈까?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보니까 독일이 더 느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에는. 왜? 제가 와서 인터넷 연결하려고 공항에서 폼 만들자마자 돈 내고 딱 심 샀는데요. 결국 연결 안 되고요. 베이스로 준 돈 50유로 다 까먹었어요. 플랜을 넣어준다 그랬는데 플랜이 접속이 안 돼. 나쁜 나라야. 신기해요. 우리는 동남아 가는 태국을 가든 필리핀을 가든 인도네시아를 가든 싱가포르 가든 베트남에서는 심 사서 꽂으면 바로 포지로 LTE급으로 그냥 날아다니거든요. 가격도 싸요. 7,000원. 7,000원만 내면 또는 10,000원만 내면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빵빵하게 써요. 근데 유럽이 더 느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하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긴장감은 베트남이 훨씬 강한 것 같아. 긴장감. 그리고 베트남에 5,000개의 한국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세미나나 이런 강의가요, 베트남에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왜 공부를 하게 됐냐면 3년 전부터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까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뭐에 연결이 되어 있냐면 생산성의 경쟁에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돈에, 생존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까지는요 10개, 세계 10대 기업들 중에 8개가 제조업이었어요. 지금은 1부터 10위까지 중에 8개가 반대로 뭐죠? IT 기업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IT 기업은 생산을 해요, 안 해요? 생산을 안 하는 애도 돈을 벌어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원래 이렇게 말들이 없으세요? 너무 강의를 잘하는 거나 너무 모르든가 이해를 못해서 할 말이 없든가. 좀 넘겨주실래요? 잠깐만요. 제가 이게 딱딱딱 넘겨가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좀 잠깐 쉬었다 그랬어요. 제가 조금 더 쉽게 강의를 할 걸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여기 공학 박사님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좀 유식한 척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좀 어렵게 접근한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조금 쉽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융합의 이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그 4차 산업의 가장 큰 출발점이 된 것은 융합 기술의 등장이에요. 플랫폼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하고 그다음 컨텐츠가 만나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피스블스, 또 사람, 기술, 금융, 자본 이런 것이 함께 융합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오는데 돈이 계속 기술 쪽으로 가요. 앞으로 더 많이 갈 거예요. 왜? 그것이 부가가치를 갖기 때문에. 또 한 가지 페이지 넘겨주세요. 디지털 제조. 대량 생산하던 시대에서 아까 제가 이제 IT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라고 얘기했는데 대량 생산하는 시대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대형 슈퍼마켓이 곧 문을 닫는다라는 정보가 있어요. 홈플러스 팔렸죠. 테스코가 철수했어요. 이마트도 문 닫고 있어요. 롯데마트도 지금 줄여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매장들이 전부 베트남으로 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내가 필요한 거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그것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차를 끌고 가서 매장에 가서 다 둘러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는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필요한 것만 내가 사면 되는 거예요. 다 돌아볼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조가요. 대량 생산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인공위성이 고장났는데 3D 프린트를 보냈죠. 필요한 부품을 어디서 생산하도록? 그렇죠. 키만 딱 누르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선교단체들이요. 옛날에는 가서 현장에서 했어요. 근데 최근에 한 선교단체가 소말리아의 전쟁을 겪은 아이들 중에 팔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팔. 근데 이 팔 하나 만들어줘서 보내려니까 팔 하나가 1,000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 1년짜리 영구적으로 쓰는 좋은 팔 말고 1년짜리 쉽게 쓰는 팔을 3D 프린트로 만들어주니까 1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료값이. 그래가지고 미국의 한 선교단체가 3D 프린트를 갖다 놓고 그 아이에 맞는 사진을 찍어서 탁탁 보내면 미국에 있는 단체가 그걸 딱 연결해가지고 바로 여기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딱 연결해주게 해요. 그게 디지털 제조예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사회 시대에서는 3D 프린팅, 현장에서 직접 바로 내가 뽑아내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 또는 심장, 코, 귀, 그죠? 여기 보면 페이지 하나 넘겨주세요. 지금 나 혼자 내 거 보고서 강의하고 있어요. 이런 불쌍한 상황이 또 넘겨주세요. 죄송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이게 뭐가 안 맞아가지고 나 혼자 보면서 혼자 떠드니까 이게 문제였구나. 강의가 왜 함께 안 돌아가나 했더니 첫 번째 메뉴에 있는 그림은 중국에서 만든 3D 프린터인데 집을 저렇게 지어요. 보통 집 하나 짓는데 1달, 2달 걸리는데 저거는 딱 하루 만에 다 지어져요. 그리고 지금 다리를 놓는 3D 프린터도 생겨가지고 중국에서는 저게 굉장히 활용하고 있고 차 마찬가지로 3D 프린터로 만든 차고 저기다 그냥 엔진만 얹으면 돼요. 벨트라든가. 그리고 인공코, 인공귀, 이제는 인공심장까지 3D 프린터가 만들어내요. 근데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싸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3D 프린터 자체는 이제는 거의 모든 것을 제조하는 방법의 혁신으로 하고 공장을 크게 지어서 만들 필요 없이 소규모 공장에서 각 지역마다 바로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라는 거. 조금 넘어갈게요. 그리고 가장 빨리
페이지 넘겨주세요.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빨리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요, 뭐가 많이 생기고 있냐면 메이크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의, 생각하는 것이 곧 창조다 해서 새로운 의견을 해서 생각해내면은 그것을 바로 만들 수 있도록 팹랩 넘겨주세요. 메이크 페어, 테크샵이라는 소규모 동네마다 이런 샵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혹시 한 20년 전에 책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 인쇄를 다량으로 하지 않고 조금 하고 싶을 때 킹코스라는 한국의 회사들이 많이 생긴 거 알아요? 동네마다. 그건 뭐냐면 프린트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였어요. 프린트만. 이제는 그것이 확장돼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디어를 이런 한 공정 시스템을 두고 거기서 내가 디자인한 것을 바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설명을 했고요. 4차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그 앞에.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되면서 스마트 기기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새로 생긴다, 없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할 거는 500만 개가 없어지면 또 몇 개가 생길까요? 저는 2천만 개가 더 생길 거라고요.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여러분 이번에 그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한 사람이 20명이 석사를 졸업했는데 20명 다 미국에 연봉 1억 5천에 집 주고 차 주고 세금 다 내주고 데려갔어요. 20명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어떻게 보면 틈새일 수 있지만 이 분야의 사람이 각각받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융합으로 확산되면서 페이지 넘겨주세요.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무인 로봇 어드바이스, 스마트 팩토리는 바로 거기서 내가 생각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난 구조용 드론 이런 것들이 차세대 산업과 물건으로 계속 뭐 된다? 개발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개발되기 시작한다. 전부 이런 쪽으로 상품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정보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게임의 룰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근데 그 동력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뭐냐? 중심에는 빅데이터와 초연결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그럼 4차 산업은 뭐냐? 이거 왜 깨지냐? 인더스트리, IoT,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빅데이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모바일, AI. 요게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요거 지금까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뭔가를 설명을 했어요. 뭔가를. 그리고 여기에 모든 기업과 지식과 돈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한 거는 저기 음대생들은요 참 감사해요. 음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직업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10위 안에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직업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 그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세요. 이 페이지 보면 재밌는 얘기를 하나 좀 하고 지나갈게요. 여기 그 배 만지는 그림 있죠? 배 만지는 사진. 예, 저 동그란 게 뭐냐면 여자가 임신한 모양인데, 배가 뭐냐면 타겟. 그 미국에 가면 큰 슈퍼가 있는데 타겟이라는 슈퍼가 있어요. 월마트가 있고 타겟이라는 것이 서로 경쟁하는 굉장히 큰 슈퍼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집에 편지가 하나 날라왔어요. 그 편지가 왔는데 타겟이라는 회사에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임산부가 필요로 한 물건에 대한 전부 인포메이션이에요. 그리고 할인 쿠폰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집에는 임산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좀 짓궂어 가지고 이 타겟에다 전화를 했어요. 아니, 우리 집에는 임산부가 없는데 왜 임산부 관련된 거를 보냈냐?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근데 아마 집에 있을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래서 집에 쭉 얘기하니까 자기 딸이 15살인데 임신을 한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딸이 너 어떻게 임신했고 이거 어떻게 된 사실이냐 했더니 이 15살짜리가 슈퍼에 갔는데 그 타겟이라는 데 갔는데 임신을 해보니까 하니까 어디를 자연스럽게 가게 됐을까요? 임산부 코너에 계속 간 거야. 며칠을 계속 왔다 가면서 거기다 가보니까 거기에서 뭘 사고 할 때 카드로 등록된 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하면서 카메라랑 물건 만지고 물건에 대해서 찍고 한 것이 모든 것이 데이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한 것은 뭐다? 임산부 품이고 나고 집에다 메일 오더를 해준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호텔이나 비행기표를 자주 검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치다 보면 갑자기 부킹닷컴에서 이제 떠날 때가 되셨나 봐요 하고 와요. 저 진짜로. 그리고 아고다를 열어가지고 막 데이트하고 열고 있으면 갑자기 아고다에서 1시간 정도 딱 되면 50불 상품권이 딱 날라와요. 그래서 끝까지 1시간을 버틴겨요. 50불짜리가 날라와요. 실제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곳을 가시면 이 호텔은 당신에게 바로 쿠폰을 드립니다고 와요. 이미 빅데이터가 뭘 알고 있죠? 저의 동선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를. 그리고 제가 2월에 항상 어디 옵니까? 코스타에 오잖아요. 2월 달만 되면 프랑크푸르트의 호텔에 대해서 정보가 쫙 날라와요. 제가 작년에 1월이 딱 됐는데 1월 1일 날 구글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잘 안 올 수도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올해 당신은 지구를 3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하고 몇천 킬로가 딱 나와요. 당신은 올해 60 몇 개의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비행한 거리는 얼마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행기 펴놓고 Gmail을 딱 넣으면 Gmail이 내 비행기 동선을 다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메일로 바꿨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Gmail이 내가 움직이는 데를 다 알고 데이터를 다 분석해가지고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병원을 집중해서 다니는데 그 병원이 당신의 정보를 제공했다면 틀림없이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틀림없이. 어떤 일로 어떻게 얻게 되겠다. 한 5년 전에 레겐스부르크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핸드폰을 놓고 갔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삼성 S3, 6년 전인가 7년 전에 S3 처음 나왔을 때 S3 나왔을 때 딱 놓고 나갔는데 10분 있다가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 화장실을 얼마나 열심히 뛰어가지고 딱 갔는데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공용 주차장 화장실이었는데 그래서 공용 주차장 그 관리사무소 가서 비디오 카메라 좀 보자. 누가 가져갔는지 좀 했더니 또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화장실을 안 비춰준다네. 결국 못 찾았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Gmail이 오픈돼 있어가지고 제가 핸드폰에 패스워드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다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떡하지? 이 사진들은 어떡하지? 근데 거기 함께 있던 선교사님이 갑자기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훔쳐간 놈 목사 하나 내라 그러더라고요. 저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얘기할게? 그놈은 선교사 하나 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목사와 선교사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된다? 목사 아니면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거야. 왜? 내 핸드폰을 가져갔으니까. 근데요, 제가 그 메일을 그 당시만 해도 죽이거나 그 핸드폰을 크로즈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뒀어요. 메일 번호도 안 바꾸고.
딱 한 달 지났는데 제 G메일로 전 세계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뭐라고? 지금 이 핸드폰을 주웠으니까 주인은 찾아가세요. 누가 보냈죠? 내가 보냈죠. 내 메일로 보냈으니까.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주순 사람이 주인이야. 근데 그 메일을 또 누가 받았죠? 또 내가 받았어. 핸드폰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한 달 반 만에 비행기 타고 베트남으로 들어왔습니다. 내 핸드폰이야, 돌려줘 그랬더니 벤츠 공장의 노동자였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자기가 주워서 가져갔는데 한 달 동안 고민한 것 같아요. 줄까 말까. 근데 목사가 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선교사도 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돌려받았어요. 한 달 전에 공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핸드폰을 그 스캔하는 데다가 옷이랑 스캔하는 데 딱 놨는데 그대로 이게 나오는데 핸드폰이 사라져 버렸어요. 진짜로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요 구글에 가면 위치 추적기가 있어요. 내 핸드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켜고 위치 추적기 켜니까 핸드폰이 어디로 지나가는 게 딱 나와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지금 내 핸드폰이 여기 있다. 찾아주라.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핸드폰을 못 끌게 암호를 바로 걸고 그 다음에 벨이 계속 울리도록 했어요. 계속 벨이. 조금 있다가 경찰이 찾아왔어요. 저쪽 쇼핑몰 옆에 구석에다 버리고 갔어요. 바로 되돌아왔어요. 불과 한 10분 사이에. 어쩌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상이 4차 산업의 기본적인 상황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자체가 못 느끼지만. 그런 기술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더 발전될 경우에 우리가 적응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개념, 이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과 어떤 가치관으로 접근할 거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저기 이 브래드 피트가 나온 사진이 있죠? 이거는 머니볼이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여러분? 야구단을 하나 인수해 가지고 최초로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는데 하버드 대학의 수학과 학생 졸업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전부 이 타자가 나왔을 때 조합을 하죠. 이 투수가 던질 때 1루수가 누구일 때 2루수가 누구일 때 최고의 승률을 찾아내죠. 그래서 최고 구단을 만들어내죠. 그게 이제 빅데이터의 효시예요. 미국에서 얘기할 때는.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교회는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또 한 가지 더 있군요. VR, 증강현실. 목사님이 이거 봤다라는 거. 그죠? 커지고 그 세계에 직접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거. 제가 좀 설명은 요건 좀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이 4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불합리한 게 뭐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버는 누가 돈을 벌죠? 우버 사장만 돈을 벌어요. 우버는 30%를 회사가 가져가요. 그걸 가지고 주식으로 나눠가지고 우버 창업자 그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불합리한 점은 승자 독식이라는 거예요. 승자가 다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감성적인 뇌는 어디예요? 우뇌예요, 좌뇌예요? 그렇죠. 좌뇌는 뭐예요? 그렇죠. 근데 재밌게도 우뇌가 살아남을까요? 좌뇌가 살아남을까요? 우뇌가 살아남아요.
자네는 누가 다 해요? 이제 기계가 다 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자네의 직업은 사라져버려요. 이게 그 4차 산업 시대의 불합리한 점이에요. 운해지능.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작자가 독식해요. 또 첫 번째. 여러분 저기 요즘 그 한국에 가장 돈 버는 사람 중에 도시락으로 인터넷 가면 도시락으로 4천억 벌으신 분이 있어요. 지금 완전히 뭐 기업 활동에 하고 있는데, 한국에 도시락 하면 뭐예요? 한솥이잖아요. 한솥을 제껴버리고 지금 최근에 1등한 기업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한 기업의 형태가 뭐냐면 그랩앤고예요. 그랩앤고. 그래가지고 오로지 도시락 유통만 해서 4천억을 벌어서 요즘 아주 유명하게, 제가 이름을 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원리가 뭐냐면 이 4차 산업혁명의 유통의 단계에 지혜를 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돈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 근데 그 돈을 누가 다 가져갔다고? 아이디어를 낸 자기가 독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여러분 이제 요 한 부분인데, 여러분 저기 옛날에 막 비행기가 막 등장했을 때요, 기차가 어떻게 된다 그러냐?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초고속 기차가 더 생겼죠. 그리고 TV가 등장했을 때 라디오 없어진다 그랬어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자동차가 생기면서 훨씬 더 많은 정보 공유의 데이터가 되고 지역 방송국이 더 많이 생겼어요. 3차 산업혁명 디지털 시대가 생길 때 종이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종이가 3배나 더 팔렸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바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얘기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직업이 없어질 거야. 또 더 어려워질 거야. 자, 이제 반대로 돌아갈게요. 오히려 저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으로서. 뭘 얘기했죠? 운의 지향적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종교나 교회나 더 쉽게 얘기할게요. 감성적인 일들이 훨씬 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필요로 하게 된다는 거죠. 더 깊이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쓰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이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얘 삶의 본질.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그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감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성공했다는 거는 아이폰이 최초로 터치를 했다고 해서 성공했다 그래요. 감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기계하고. 감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터치했다라는 거.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요, 엄청난 기술과 엄청난 돈과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있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발휘되는 가장 영향력은 뭐죠? 콘텐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콘텐츠는 결국 누가 누구에게? 콘텐츠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어떤 콘텐츠,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 사람만을 위한 그림은 아니죠. 좋은 노래가 있어요. 그 사람만을 위한 노래가 아니죠. 여기 바이올린하고 그 다음에 노래하시는 분들은 혹시 문 닫고 집에서 노래를 열심히 해서 최고의 노래야,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나요? 음악하시는 분 자기 목소리가 들리나요? 음악하시는 분도 안 왔구나. 그럼 저기 첼로는 이렇게 막 연주하면 그 소리가 내 소리로 들려요? 막 온몸에서 막 울림이 와요?
나는 여기 앉아서 우리 자매님이 첼로 연주할 때 잘한다는 감성이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악기 이렇게 만져봤는데 내가 치면서 내가 연주하면서 잘한다? 이상할 것 같아. 이상할 것 같아. 지금의 테크놀로지는 뭐냐면 바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게 하는 플랫폼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플랫폼은요, 거기에 뭔가 얹혀지지 않으면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플랫폼은 혼자만의 플랫폼이에요, 여러 사람의 플랫폼이에요. 자, 여기 공유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은요, 공유 플랫폼이 키워드 중에 또 키워드예요. 핵심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플랫폼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의미가 있겠죠. 여러 가지 단계에서는. 그러나 핵심적인 거. 그래서 최근에 돈 버는 공유 플랫폼은 뭐예요? 우버, 에어비앤비. 거기서 어마어마한. 그리고 또 유통, 커뮤니케이션이죠. 아마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돈을 벌고 어디서 그 돈이 발생하는가? 유통 라인 아니면 무슨 라인? 공유 라인이더라라는. 공유 라인. 공유 라인. 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시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구나. 저는 어린이 성경 그림을 500컷을 가지고 있어요. 500컷을 그릴 때 1억 원의 돈이 들어갔어요. 엄청난 큰 돈 들어갔죠. 6명이 함께 일했고 2년의 시간이 걸려서 성경의 66권의 스토리 중에 초등학교 2학년이 알아야 될 핵심 스토리를 뽑았어요. 기획을 했어요. 그 핵심 스토리를 읽으면 예수님을 알게 되도록 만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기획도 하고 커리큘럼도 짜고 스토리보드도 만들었어요. 그것이 전 세계에 쭉 확장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 손에 책이 가기 시작했는데 지난달에 네팔의 어느 한 선교사님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얘기하지도 않고 책이 나왔어요. 섭섭할까요? 안 섭섭할까요? 하나도 안 섭섭해요.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면서 내가 지도에다가 X표를 이렇게 V표를 하나 딱 그리면서 하나 더 했어. 누가 했죠? 네팔 선교사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내가 했지. 그 사람이 돈 들여서 고맙게 내가 할 일을 대신해 줬으니까 결국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지난주는 스리랑카의 어떤 선교사님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허락받지 않고 스리랑카 싱하일리어를 50% 번역했고 타미르를 신약을 번역을 끝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을 계속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책이 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고맙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데이터는 꼭 보내주세요. 왜? 온라인 파트에서 일하는 저희 단체가 있어요. FMNC라고. 거기다 주면 전 세계에 보내주는 일을 해줘요. 뭐냐면요, 드디어 크리스찬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공동체로서 내가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저는 크리스찬들이 4차 산업 시대에는 새로운 크리스찬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컨텐츠지만 공유 컨텐츠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내용은 차차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 우리 자체가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체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 자체가 우리가 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작품으로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크리스찬의 좋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드레스덴 교회 옛날 그 1집 CD를 가지고 소개하러 많이 가요. 근데
웬만한 교회 성가대는 드레스덴 성가대를 다 알아요. 뭐 때문에? 그 일집 때문에. 그 제가요, 이게 CD 하나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요, 여러분 이 교회 건물 질 때 제가 아주 한 6년 전인가 제가 목사님 100장 사갔습니까? 50장 사갔습니까? 200장 사갔나? 아니 100만 원 보낸 것 같은데. 저도 헌금했어요. 그거 100장 사갔어요. 감동이 없네. 100장 사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00장의 권리가 있어요, 여기에. 예?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뭐 약속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런 마음도 들어요. 교회가 뭐 조금 공사를 해야 돼 가지고 뭐 물이 새는데 그 100장만큼 헌금해 주세요. 그러면 헌금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게 공유의 개념이에요.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공유, 함께하는 공유를 벌어들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발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에는 내가 함께함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걸 시작해야 된다? 출발할 때 시작해야 되고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공유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목사로서 하는 중요한 이야기, 이것이 발생되도록 누군가 뭘 꿨다? 이미 꿈을 꾼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증기기관 누가 꿈꿨어요? 와트라는 사람이 꿈꿨죠. 와트라는 사람이 좀 이 열 에너지를 바꾸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사람이 이 배를 젓는데 이것이 조금만 에너지가 돼서 바꿀 수 있으면 움직이지 않을까? 꿈을 꾸면서 와트가 전기기관을 만든 거잖아요. 포드가 이 기관을 통해, 이 내연기관을 통해서 배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차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니까 어떻게 되죠? 누구나 타는 차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나 옷이나 피아노나 다 과거에 누가 뭐 한 거예요? 이미 꿈꾼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머리 헤어스타일조차도 누군가 꿈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화장하고 있는 이 루즈 색깔도 올해는 분홍색으로 내가 한번 유행시켜 볼 거야 해가지고 유명한 이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 이번에는 컬러는 뭐 브라운 블랙으로 가자 해가지고 딱 하고 꿈꾼 것이 여러분 입술에 발려져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에 감동을 안 받아. 다 꿈꾼 거예요. 근데 뭘 상실했냐면 4차 산업시대에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컨텐츠가 필요한데 컨텐츠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 세계의 뭐를 향한? 구원을 향한 꿈을 꾸면 옛날에는 선교사가 가야 되고, 자 이제 본질적인 얘기입니다. 선교사가 가야 되고 선교사를 보내고 목사가 뭘 해가지고 보내고 돈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했어야 되는데 4차 산업시대는 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회라고 생각해. 그 꿈을 꾸면 구원에 관한 열망에 대한 꿈을 꾸면 이제 4차 산업시대는 하나님 주신 그 지혜가 바로 뭐가 나온다? 3D 컴퓨터로 여기서 현장에서 물건이 나오듯이 우리가 꿈꾸는 대로 복음에 대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빨리 결론을 얘기해서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동의하십니까? 진짜로. 왜? 내가 그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요, 이 4차 산업 되기 전에 어린이 성경 만들면서 하나님 제가 첫 번째 베트남어를 만드는데 200개 언어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꿈꿨어요. 14년 전에, 한 15년 전에. 하나님 제가요 200개 언어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때는요 이 데이터 언어 자체 변환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 당시는 왜냐하면 나라마다 유니코드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폰트가 아직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폰트를 전부 자기 나라가 편하게 C 언어로 짰어요.
짜가지고 컴퓨터상에 딱 얹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프린트하면 프린트가 돼요, 안 돼요? 왜? 그 만들어진 스크립처가 프린트라든가 아니면 그림으로 이게 코딩이 돼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UTF-8 시스템이에요. 그 시대는 그 시스템 안에다가 각종 폰트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집어넣지 않고는 안 되는 시대였어요. 고생 엄청나게 했어요. 내가 그걸 풀어내기 위해서. 근데 소망을 가졌어. 한 개의 글자를 풀어내니까 두 개 글자를 하게 되고 두 개 글자를 풀어내니까 세 개 글자를 하면서 전 세계가 가능했구나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성경이 없는 언어가 몇 개야? 봤더니 무려 1130개야. 아직도. 그래서 유클리프 가서 물어봤어. 성경을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기간이 30년 걸린대. 돈은요? 10억 돈대. 한 종족에. 그러면 몇 명이 읽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요. 0.1%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나는 1년밖에 안 되는데, 나는 마무리면 되는데, 나는 그림책이라서 아무도 그 화장지로도 안 쓰고 불쏘시개로도 안 쓰고 다 애들이 보는데, 그럼 복음의 효율은 내가 훨씬 빠른데? 혼자서 막 생각한 거야. 복음의 효율은 훨씬 더 내가 유익한데, 예수 필름은 다 전기가 있어야 되고 앉아서 봐야 되고 밤에만 볼 수 있는데, 예수 필름이 옛날 CCC에서 복음 전하는 가장 좋은 도구로 썼어요. 그걸 산으로 들로 강으로 소수부종 때 번역해가지고 들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나는 그냥 뿌리면 되는데, 집집마다 서로 돌아가면서 읽는데, 낮에도 볼 수 있는데, 너무 쉬워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읽을 수 있는데, 이게 더 효율적인데? 근데 그러고 14년이 지나니까 중간에 구글이 딱 내 일을 돕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 도와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도와주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는요, 창의예요. 창의적인 것이 실제 물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창의로운 것이 실제 물건이 되는데 전체적인 플랫폼은 뭘 하는 플랫폼이냐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플랫폼이에요. 4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면 그 플랫폼에 결국 얹으면 나오는 건데, 오히려 복음이 꿈꾸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이 복음을 얻는 순간에 전 세계에 복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산업에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좀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5조 개의 물건이나 모든 것이 엮여지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가. 저희 컨텐츠는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년부터는 아랍을 뚫어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녹음을 다 해요. 녹음을 다 해가지고요, 아랍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듣는 문화예요. 스토리텔링 문화예요. 근데 3차 산업이나 2차 산업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4차에서는 완전히 고속도로예요. 깔아놓을 수 있어요. 깔아놓을 수 있어요. 그 최근에 이제 치앙마이에 있는, 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뿌라이라는 한 부족을 전도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1차예요. 농사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 글도 없어요. 그 사람은 말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을 저희가 태국어로 빌려가지고 책을 찍고 녹음을 다 해가지고 줬더니, 기계가 없잖아요. 들을 기계가. 그래서 버린 휴대폰에다가, 안 쓰는 휴대폰에다가 전부 담아서 줬더니 그 사람들이 항상 그걸 켜놓고 길에서 일하면서 다 듣는 거예요. 왜? 유일한 들을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도구로 쓰면서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도구가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좋은 컨텐츠가 된다면, 살아있는 컨텐츠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이
전달이 되겠구나. 또 한 가지, 기계화되고 문명화되면은 사람들은 더 외로워져요. 인간은요, 외로워지기 때문에 자꾸 그 AI 뭐라 그러죠? 그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 때까지는 로봇이 대중화가 된다 안 된다? 참 다행이죠.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한테 남겨놓고 지금 당장은 뭐야? 그 외로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넓은 공간에서 내가 만나는 네트워크가 훨씬 커지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안전한 믿음의 콘텐츠가 내 안에서 네트워크가 된다면 저는요, 다음 세대는 복음의 고속도로가 훨씬 더 확장되고 넓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콘텐츠를 가진 누가 나와야 돼요? 좋은 크리스찬들이 나와야 되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변하지 않는 콘텐츠가 하나 있어요. 성경. 전혀 변하지 않는 2000년 전이나 4000년 지나 변하지 않는 그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4차 산업사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좀 넘겨봐 주세요. 이제 2010년 상위 10대 직업은 2004년에 존재하지 않았고 일생 동안 3개 이상의 영역에서 5개 이상의 직업과 12개에서 25개 서로 다른 직무를 경험하게 되고 2020년 직업의 70%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고 2020년 기술의 80%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와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콘텐츠, 믿음의 콘텐츠를 가진 사람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뭐가 된다? 기회가 된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할게요. 첫째, 꿈꾸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가오는 세대는요, 복음 전하는데 최고의 기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착각해요. 아, 이제 나는 이 세대에 소외되는구나. 이 세대에서 기회를 잃어버리는구나 하고 굉장히 우울한 세대를 맞이해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 자신이 좋은 믿음의 뭐가 된다? 콘텐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하더라도요, 언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믿음의 언어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각광받고 찾게 되고 활발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이 세상의 주역이 될 거예요. 누가 돼야죠?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결국 이건 네트워크 라인이에요.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게 일상이죠. 모든 것이 일상이에요. 일상에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 스타도 나타날 수도 있고 숨겨진 사람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 시대에 오히려 교회의 전문가, 기술의 전문가라면 세상에서는 돈을 버는 데 집중한다면 오히려 교회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네트워크로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들. 그래서 관계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관계 전문가. 그래서 저는 관계 전문가. 여기는 저기 목사님 부부 관계 세미나도 하고 친구 관계 세미나도 하죠. 부부 세미나. 친구는 안 하나요? 데이트. 관계 좀. 그리고 세 번째, 내 자신이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컨텐츠예요. 페이스북에서 또는 어딘가에서 떠도는 사람 중에 중심이 누가 떠돌아요? 이제는 어떤 다른 형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돌아다녀요. 내 자신이 컨텐츠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내 한마디와 내 일상에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움직였다는 것이 간증이 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더 기적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이 더. 여러분, 저기 옆에 사람이 은혜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전 세상이 알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데, 저는요, 통장에 돈 들어오는 느낌이 와요. 그리고 돈이 안 들어오는 느낌도 와요. 저는요, 1년에 쓰는 돈이 좀 적지는 않아요. 직원도 많고 책도 인쇄해야 되고 비행기 값만 1년에 12,000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 돈을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겠어요. 목사, 선교사지만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작년에 있었던 간증인데, 마드리드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깼는데 내일 돈 들어올 거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나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돈 들어올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해에 제가 얼마가 마이너스가 나냐면 9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900만 원. 그 다음에 두 가지에서 마이너스가 나는데, 업무 경비에서 한 600만 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900만 원, 하여튼 1000만 원 돈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주시는데요, 잘 주세요. 그리고 많이 주시는 거 아시죠? 그러고는 2시간 딱 지났는데 메일이 하나 딱 왔어요. 목사님, 작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날짜 1월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1월 달이었는데 제가 오늘 1000만 원을 입금했으니 마이너스 메꾸시고 또 하나님 사역으로 달려가십시오. 딱 왔어요. 근데 조금 속으로 답답했어요. 왜 마이너스만 딱 주실까? 더 주시지. 근데 4년째 똑같아요. 4년을 다 해마다 그걸 다 메꿔 주셨어요. 근데 메꿔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메꿔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저희 사무실의 모든 선교사들이 저를 보면서 제가 그걸 간증해요.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움직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네. 참,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또 뭐냐, 크레딧 카드잖아요. 출장 가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쫙 끊어놔요, 비행기 표를. 근데 딱 그 돈만큼 돈을 내야 될 시점에 돈이 들어와요. 여러분, 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에 따라서 내 삶을 올라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내일 생활비가 없어요, 그거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관심보다 제가 당장 학비가 없어요, 그런 관심보다 한 차원 높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플랫폼 가운데서 내가 내 일생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내 삶의 시간을 드리라라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시간에 드리는 그 순간에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일을 이루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라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에 주님과의 연결이라는 소통 가운데서 내가 그 소통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내가 플랫폼에 섰을 때 그 플랫폼에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오피스에는 11개 단체 20명의 선교사가 같이 일을 해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각기 달라요.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n분의 1로 돈을 내면 운영하기 쉽지만 제가 마이너스를 다 메꿔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함께 입어요. 한 공간 안에 있다 보니까 참 좋은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가장 큰 혜택이 뭐냐면 이혼 위기에 같은 선교사님 2가정을 구했어요. 베트남에 왔는데 사역도 잘 안 돼. 자꾸 부부가 같이 있으니까 싸워. 결국 이혼 직전에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교사님 우리 사무실에 출근하라고. 부부가 얼굴을 안 보니까 오래 행복해지더라고요. 아침에 다 9시 출근하고 저녁에 5시 퇴근하니까 여자가 사모님이 남편이 어디 있구나 알게 되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뭘 기다려? 퇴근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더니 진짜 한 달 사이에 부부 사이가 확 회복되는 거예요. 저는요 1달 만에 집에 가게 되는데 저희 아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들어가면 3일 동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엄청난 서비스를 해줘요. 일주일 있다 얘기해요. 언제 또 갈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가요. 근데 그 안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발생하는 놀라운 에너지가 있어요. 저는요 이 4차 산업사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공유 시스템 안에서 나눠주는 은혜가 크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있음으로 발생하는 축복과 은혜의 그 놀라움이 이제는 초연결 사회에서 여러분들 내가 냉장고하고 연결돼? 내가 자동차하고 연결돼? 그런 차원의 연결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 인류와 함께 연결되면서 아랍권에도 이슬람권에도 힌두권에도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달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보면요 4차 산업이 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제는 완전히 뒤집힌 완전히 다른 초연결 사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완벽한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뭐가 되라? 커뮤니케이션의 컨텐츠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요 창의적인 사회는 노동으로 일하는 사회가 아니죠. 뭘로 일하는 사회냐면 이제는요 가슴으로 일하는 사회예요. 가슴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회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꿈꾸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적어도 내가 전 세계에 내가 꿈꾸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4차 산업의 시대에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좀 넘겨주세요. 하나 더. 이제 공유지의 희극이라는 건데요. 생태학자 게릿 하딘이 연구한 건데 목초지가 있잖아요. 목초지가 있는데 자기 목초지들이 다 있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유 목초지를 하나 줬어요. 여기는 뭐 아무나 먹어도 돼라고 했더니 여러분 자기 목초지에서 양을 먹일까요? 공유 목초지 가서 먹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목초지에 안 가고 전부 공유 목초지에 데려가서 먹이니까 그 공유지가 어떻게 돼버렸죠? 황폐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공유하면 좋다 그러는데 내 것이 있는 상황에서 공유지가 생기니까 황폐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인 엘리 오스트롬은 90년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랫동안 지속된 성공적인 공동체의 특징은 다수의 구성원이 합의한 자체적인 관리 법칙이 존재하고 그것이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규칙을 정한 거예요. 서로가. 우리가 공유지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합의를 하고 나서는 이 공유지가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 11개 단체, 지금 20명의 선교사가 같이 일하는데
저희 사무실에 딱 오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게 돼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데 싸우지 않으세요? 미소의 의미가 뭐죠? 매일 어떻게 만났는데 싸우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가 7년 동안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근데 몇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였냐면은 절대 밥을 같이 먹지 말아였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밥을 먹어야 공동체가 되고 밥을 먹어야 친해지는데 밥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한번 친구에게 밥 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기 이 유럽 땅에서 밥 사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죠. 만약에 A라는 친구는 부자야, B라는 친구는 좀 어려워. A라는 친구는 야 B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저기 그 뭘 사줬냐면 아주 멋있는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사줬어. 그럼 B라는 친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시는 쟤하고 친구 안 해. 나는 맥도날드 사기도 힘든데.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절대 밥을 같이 먹지 마세요. 내가 정말 기회가 있어서 사고 싶으면 사세요. 그렇지 않고는 밥을 사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럼 밥은 어디 가서 먹어? 집에 가서 먹으니까 밥을 살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없어. 두 번째, 절대 동업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동업하게 되면 자기 영역이 애매해지다 보니까 명확하게 선을 긋기 어려우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어떤 사역을 하는데 서로 도와야죠. 그러는데 돕기만 하세요. 그리고 요구하지도 마세요라고 그랬어요. 그건 뭔 얘기냐면 제가요 수혜가 나서 어디 사역지 가게 됐어. 그럼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을 올려요. 제가 이번에 다낭에 홍수가 나서 사역지에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 집에 옷이 좀 남아있는데 드릴게요. 저희가 아이들 안 그래도 장학금 주려고 남겨진 돈이 한 500불 있는데 장학금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뭐가 되죠? 사역의 공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협력이 어마어마한 공유 협력이 돼서 놀랍게 그것이 사역의 시너지 효과가 확 커지는 거예요. 세 번째, 큰 소리로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절대 소근소근 얘기하지 마세요. 왜? 사람은요 소근 얘기하면 뭐죠? 오해가 생겨요.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오늘 점심 반찬이 나 아니야? 전부 오해예요.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는 전부 큰 소리로 얘기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해도 이제 관심을 안 기울여. 남의 어떤 사람 얘기를 해도 관심을 안 기울여. 다 들으니까. 나만 들으면 막 듣고 싶어지는데 너도 나도 다 듣는 얘기는 그게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건 비밀이 아니야. 그게 뭐죠? 공유예요. 1번은 공유하지 않음 같지만 공유예요. 먹지 않음을 공유하는 거고, 2번은 자발적 공유예요. 묶이지 않는 공유예요. 3번은 보편적 공유예요. 모두가 아는 공유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유, 이게 참 중요한 공유인데 우리 사무실은 N분의 1이 아니에요. 자, 요것만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이게 왜? 이게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면 회비를 내죠. 회비를 내게 되면 누가 필요해요? 회장이 필요하죠. 회장이 필요하고 회계가 필요하고 서로 못 믿으니까 뭘 도와야 돼? 감사를 둬야 되죠. 그리고 보고를 해야 되죠. 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저기 렌트비 내나요? 안 내나요? 렌트비 지금 자기 집 아닌데 살고 있죠? 렌트비 내요? 안 내요? 렌트비 내면서 집주인한테 이거 얼마고 어디서 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물어보는 사람. 아니 렌트비 내면서 주인한테 이 돈 제가 이번에 렌트비 500유로를 냈는데 당신은 이 500유로를 어떻게 썼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라고 물어보는 사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죠? 왜 안 물어보죠? 내 소유가 아니니까 안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내 소유가 없어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입주를 했는데 제가 어떤 분은 100불을 받고 어떤 분은 50불을 받고 어떤 분은 안 받아요. 형편에 따라서 회비를 내요. 자발적으로. 근데 100불을 내는 선교사님이 딱 저한테 돈을 주면서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지금부터 이 회계보고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죄송해요. 제가 시간당 100불을 버는 사람인데 그 회계보고를 할 정도의 제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주인한테 회계보고 하라는 소리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 건물에 입주한 사람이거든. 제가 통으로 렌트한 건물에 입주하셨거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선교사님, 제가 내는 돈은요 마이너스를 다 책임집니다. 저희가 건물이 한 2,000불 되는데 렌트비가 1,500불이고 운영비까지 2,000불 정도 들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내는 돈이 1,300불이에요. 나머지 700불은 누가 내죠? 제가 다 내요. 다 알아요. 그 선교사님 정말 죄송한데 100불 내는 사람 왜 700불 내는 사람한테 보고하라 그러죠? 제가 700불을 부담할 때는 이미 목사님은 300불의 가치를 저하고 더 나누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보고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보고를 다 해줘요. 하지만 뭐냐면 원리, 공유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2,000불짜리를 같이 쓰지만은 혼자 쓴다고 생각하면 얼마짜리를 쓰는 거죠? 2,000불짜리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2,000불짜리를 모두가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20명이 얼마짜리가 되죠? 40,000불짜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요 40,000불짜리 프로젝트를 20명의 엄청난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유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희 사무실은 민트하우스인데 미션 네트워크 하우스예요. 거기에 미션 네트워크 하우스라는 플랫폼에서 20명이 40,000불을 일으켜내는데 실제 들어가는 돈은 얼마예요? 2,000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버의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 우버가 내가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내 자가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타고 싶은 사람 하나 태워줄 수 있잖아요. 근데 뭐가 발생해요? 돈이 발생해요. 수많은 지구상에서. 근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가요? 우버 창업자가 어마어마한 시너지로 다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헌금하고 여러분 이 공간을 쓰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4차 산업시대에서는 이것이 플랫폼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헌금과 시간과 그것이 조인트 되면서 N 곱하기 N승이 발생하는 것이 4차 산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숫자에 민감하면 안 돼. 4차 산업은 감성에 민감해야 되고 창의에 민감해야 되고 뭐가 제조되는지 민감해야 돼요. 뭐가 만들어지는 것에 뭐가 따라 붙는다? 돈은 거꾸로 따라 붙는다라는 거예요.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요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제조 선교사예요. 책만 만들어요. 저는 필드가 없어요. 필드 선교사는 필드를 관리하잖아요. 저는 책만 만들어요. 1차 산업시대에는 제조만 해서 내가 들고 가서 책을 팔았어요. 2차 산업시대는 공장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서 많은 영업사원을 두고 팔았어요. 3차 산업시대에는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팔았어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4차 산업시대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와 우리 사무실에 있는 선교사가 함께 공유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저는 책만 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내 필드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자기 필드에서 제 책을 가지고 사용해요. 그 필드에 있는 베트남 교회가 사용해요. 그 필드에 있던 캄보디아 사람이 쓰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걸 보더니 캄보디아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이 기아대책이라는 단체인데 기아대책이라는 모든 단체가 우리 책을 쓰기로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라이센스 오픈,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현장 제조에 들어가는 돈은 현장 제조가 책임지게 했어요. 자, 이게 4차 산업의 원리예요. 원래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수출해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수출하면 거기서 그 책을 사가지고 이윤을 붙이든지 아니면 헌금해서 나눠줘야 돼. 근데 저희 책은요, 현장 출판 원칙이에요. 현장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자기들이 찍다 보니까 관리를 누가 하게 돼요? 자기들이 하게 되고 자기들이 나누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는요, 혼자만 갖고 있으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책처럼 참 정직한 게 없어. 책은요, 창고로 들어가 있어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 지식은요, 읽어야 지식이 되는 거야. 나눠야 지식이 되는 거고, 지식은 2배, 3배 커지는 건데, 4차 산업의 키워드는 정보하고 정보력이고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것이 돈이 되니까 1위부터 8위까지 프로젝트 된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유통 라인과 뭐죠? 지식을 파니까 그것이 현장에 돈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함으로 어마어마한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식의 특징, 사과를 교환하면 그대로이지만 이게 한계 비용이에요. 지식을 교환하면 뭐가 된다? 2배가 된다. 복음은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나 하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희생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되듯이 4차 산업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간 크리스찬에게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 원래 45분만 강의하기로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너무 오래 했네요. 죄송해요. 저도 좀 정리하는 중이라 오락가락해서 죄송하고 다음에 오면 기가 막히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밤에 용서를 좀 구하고 다시 정리할게요. 마지막.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는 누구다? 여러분이다.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제는 교회와 성도와 교회가 공유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할들을 세워나갈 수 있다. 그 원리를 깨달아서 저희가 하는 일이 원더풀 스토리인데 전 세계 27개 나라 50개 언어 200개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 변화의 시기에 내 존재, 바뀌어진 시기의 정체성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드레스덴 교회는 이 독일에서, 이 유럽에서 좋은 교회의 모델로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의 삶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의 좋은 전달자가 되어 전 세계의 드레스덴 교회를 통해서 나간 모든 네트워크들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